최후의 보루, 마지막 버팀목, 궁극의 무기, 함정에서 시위즈, 지상에서는 대공포입니다. 유효 사거리 3km 내외, 마하 1일 때 대응 시간 9초 이내, 대략 5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위즈가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대공포는 초기의 전투기에서 공격 헬기, 지금은 무인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대공포는 공중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화포인데요. 대표적인 대공포는 발칸포입니다.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발칸포는 대공용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금도 항공기용과 대공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위즈인 펠렁스에도 발칸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함정용이나 지상에서 사용되는 발칸포는 M61A1을 탑재합니다. 한국의 자랑 KF-21에 장착되는 M61A 이 기관포는 경량화 버전인데요. 랩터, F-16, F-15 등 세계 유수의 항공기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1973년 한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M167을 도입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M168포열 결합체를 역설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산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으로 1981년 명중률을 높이고 고장 빈도를 줄인 국산 발칸 KM167A1을 개발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량을 이었고 현재 KM167A3는 개발된 지 40여 년이 된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산 정상의 산악진지에서 고층 빌딩의 건물 진지에서 적어도 침투 항공기와 드론에 대응해 1년 365일 24시간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건물 진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생활은 특수합니다. 도심 속 건물 옥상이 근무지이기 때문에 근무지가 발각되면 안 되는데요. 따라서 순환 근무 기간인 12주 동안 협소한 공간에 갇혀서 지내야 합니다.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일반인들의 공간이고 근무지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민간인들이 보입니다. 때론 민간인일 때가 그립지만 그 유혹을 견디며 근무해야 하는데요. 식사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활합니다. 휴가를 갈 때도 주둔지까지 내려간 뒤에 다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옥상이라는 곳 자체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곳이니 근무 환경이 좋을 리 없고 임무 특성상 1분 안에 발사 준비를 마쳐야 하는 곳입니다. 군에서 근무하시는 장병들 중 편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초긴장 상태에서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진지와 산악진지에 근무하시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대공포는 현대 전장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짧은 사거리 때문입니다. 전술기는 10,000km 이상 고도로 순항하고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헬기는 10km 밖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우 3km 내외의 유효사거리를 가진 대공포는 전장에서 먹기 좋게 포장된 학살 대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비호를 개발하기 시작한 1980년대는 공격 헬기들이 본격적으로 공대지 미사일이나 로켓을 도입하기 전이었지만 비호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된 1999년에는 공격 헬기들이 미사일, 로켓 장착은 기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근거리 적어도 방공망의 주표적인 헬기는 표적이 아니라 자주 대공포의 천적이 돼버렸습니다. 자주 대공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초 396대가 배치될 예정이었던 비호는 167대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비호의 짧은 사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신궁을 장착했는데요. 신궁은 한국이 개발한 휴대용 지대 공미사일로 사거리 7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겨우 사거리 7km로 뭘 할 수 있냐면서 미국 헬파이어 사거리가 8에서 10km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0km의 사거리를 가진 대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상대하게 될 북한은 무장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북한이 보유한 헬기는 500MD 수준의 AT-3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T-3 미사일은 유효사거리가 3km에 불과하고요. 북한의 무기 수준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호나 비호복합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드론의 등장으로 대공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었는데요.
겨우 수백만 원 수준인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입니다. 따라서 대공포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대당 45억 이상으로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30mm 차륜형 대공포 천호입니다. 천호는 한국이 40년 동안 운용해 오던 20mm 발칸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새로운 것보다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무기입니다. K808 보병 전투 차량의 차체 위에 비호가 장착한 KK-12 쌍열기관포를 올렸고요.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고 전자광학 추적장치 EOTS만 장착했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 덕분에 가격은 비호의 절반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싸게 만드느라 또 쓸데없는 무기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견인식 발칸포를 대신하면서 차륜형 자주 대공포이기 때문에 기동성을 확보하게 될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발칸포는 개량을 통해 열형상 야간 조준기를 장착해 야간에도 적기, 무인기 등을 탐지할 수 있지만 수동 조준인데요. 천호는 탐지 추적이 자동으로 가능해지고 사격 통제 시스템의 발달로 명중률이 발칸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칸포의 유효사거리가 1.8km였는데요. 천호는 유효사거리가 3km로 증가함에 따라 작전 수행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발칸포의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1000에서 3000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호의 분당 발사 속도는 600발로 낮은 편이지만 쌍열이기 때문에 총 1200발 발사 가능합니다. 발칸포가 10발, 30발, 60발, 100발씩 점사를 하는 반면 천호는 단발 5발, 10발, 20발의 점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발칸포에 비해 발사 속도는 느리지만 명중률과 파괴력이 높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군 생활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밍 즉 탄걸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함정에 장착된 노봉이 명중률은 높았지만 탄걸림으로 악명이 자자했죠. 하지만 천호는 유압식이 아닌 전기식 장치를 도입해 탄걸림을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격 훈련에서 단 한 발의 탄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호는 고폭수의 자폭탄을 사용하는데요. 풍산에서 생산하는 K255탄입니다. 최대 사거리 11km, 탄속 초속 1.080m로 마하 3 이상의 속도인데요. 최대 유효 사거리인 3km에서 자폭해 파편들이 터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천호는 300대 이상 양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526억 원인데요. 계약 대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운용을 해보고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방공망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호의 전자광학 추적장치는 레이시온에서 개발의 하나디펜스에서 생산했는데요. 천호의 EOTS는 하나디펜스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한 EOTS는 해외 도입품에 비해 성능은 향상되었지만 단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군 장병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21에서 25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20년 현역 55.5만 명에서 25년 5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병력 감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 규모에서 발칸포는 총 48명의 운용인력이 필요했는데요. 천호는 단지 18명의 운용인력이 필요합니다. 발칸포 3에서 4대의 역할을 천호 1대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천호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말이겠죠. 일부에서는 레이더도 없는데 성능이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나겠냐고 의심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육군 방공 지휘통제 정보체계 즉 방공 CEA 체계를 개발 완료해 전력화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방공 CEA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공 CEA는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되는데요. 탐지, 식별 체계, 경보 전파, 사격 통제 체계, 추적, 타격 체계입니다. 탐지 및 식별 체계는 국지방공 레이더와 적어도 탐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군이 운용하던 적어도 탐지 레이더인 TPS-830K가 노후화되면서 6여 년의 연구 끝에 TPS-880K를 개발했는데요. 이동 중에도 표적 탐지가 가능해
작전 반경 및 운용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이슈로 떠오르자 합참은 소형 무인기 탐지용 해외 레이더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업체 측에서 TPS-880K의 소형 무인기 탐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을 강하게 어필했고, 마침내 개발된 소형 무인기 탐지 기능은 군의 개발, 운용 시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소형 무인기 전용 레이더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유사 장비보다 수배 이상의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부터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가 가능한 전천후 레이더입니다. 군이 보유한 모든 탐지 자산들, 국지 방공 레이더, 조기 경보기 등에서 탐지한 데이터를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유된 데이터는 대대통제기 시에 전송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대대통제기는 표적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효율적인 요격 체계의 표적 정보와 공격 명령을 전파하는데요. 따라서 천후가 레이더가 없음해도 유무선 연동만 되면 효과적으로 적 드론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완벽한 유무선 연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화된 방공 CEA 체계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드론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25년 완벽한 CEA 체계가 완성되고 많은 수출이 있기 바라면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